자,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승진입니다. 김기현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닌데요.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의 대규모 창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 그리고 재난 관리를 위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플루 때만 하더라도 특별한 일로 여겨졌는데 그 후에 사스, 메르스, 이번 우한 코로나까지 계속 빈도도 잦아지고 강도도 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이제 일상화된 거죠.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방역의 정치화,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가 방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신이 과학이나 의학을 이길 수 없듯이 정치가 방역의 전문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방역은 의학에 맡기고 정치는 지원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문을 닫고 방역하라는 의사협회의 권고를 정부가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미 18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 위협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정상 생활이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병상 확보를 하고 의료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고 입법 보완도 서둘러야 합니다. 기금 조성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의학을 육성하고 생명공학 산업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백신 개발 능력을 축적하는 등으로 대규모 전염병 발생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네, 박성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19는 이제 국경이나 인종,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운동, 그리고 감염병 의심자를 역학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울산 공공의료원의 신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1호 공약인 울산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신설해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후보 질문 가능합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우리 박성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했다고 칭찬하셨는데 18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중국발 입국 조치를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 수에 있어서도 17배가 우리가 더 많고, 그리고 그 확진자 수에서도 우리가 13배가 더 많습니다. 초기에 이런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언론을 보십시오. 또 WHO의 예를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대한민국만큼 대처를 잘하고 잘 극복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 국민이 보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의 본진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에 마스크 딸랑 하나 믿고 그 지역에 가서 진두지휘하고 본진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가지면서 빨리 극복하자라는 그런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코로나19 사태가 이 대한민국에서 잘 컨트롤되는 상태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첫 번째 공로자는 의료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자원봉사들 노력 덕분이죠. 그걸 처음에 잘못해서 문 활짝 열어놓고 병균 다 들어게 놔놓고 의료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이뤄놓은 성과를 그걸 가로챈다 그러면 그거는 일국의 지도자가 아니죠. 우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180명이 넘는 아까운 목숨들에 대해서 우선 애도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이 나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과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들 거기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하거나 해서 그 진단 시약을 개발하거나 해서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탓을 가지고서 전부 자신들의 공약을 가로채는 것은 참 옳지 못하죠. 자, 후보자께서는 청년 실업으로 인한 사회의 악순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념부터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새로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설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은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고용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다시금 실패를 딛고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청년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라진 것, 3년 만에 사라진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공정, 정의, 염치,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공정, 정의, 염치 실종은 조국 사태에서 이미 봤죠. 일자리 문제를 보면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걸어놓고 매일 챙기겠다고 큰 소리 쳤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새 뉴스에서 일자리 상황판 다 사라졌습니다. 일자리도 사라졌죠. 쉬워했던 겁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요. 1982년도 통계 작성 이후로 40년 만에 최대인 57만 명입니다. 57만 명이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하면서 가로등 끄기 했다고 해가지고 용돈 받는 정도, 그것도 세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거 일자리라고 다 쳤습니다. 취업했다고 친 거죠. 그런 사람을 다 통계에 넣은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가짜 일자리 빼면은 취업자가 오히려 8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20대 취업자는 2만 5천이 줄었고요. 기둥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는 10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세금 알바 만드는 방식으로 일자리 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듭니다. 민간 기업이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뛰게 해줘야 되는 거죠. 창업도 더욱 강화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과거 10년 정권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때 어땠습니까? 이 경제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2년 만에 3년 만에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정권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책임 전가까지 합니다. 그 내로남불도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정말 참 정권이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타령하고 앉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보시면 우리가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취업을 못 해가지고 부모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걱정이 태산인 부모들 놔두고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전 정권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면 3년이 지났으면 이제 성과를 내야죠. 언제까지 나머지 타령만 하고 계십니까? 울산에 맞는 새로운 산업 정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그런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3가지 들라고 그러면 저는 3가지 이렇게 꼽습니다. 8.15 광복, 6.25 전쟁, 그리고 울산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산업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우리 울산은 5,000년 농업국을 공업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나라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태화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울산 석유화공단의 NCC 공장 나프타 분해 시설인데요. 이게 창업 48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새로운 산업,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시장으로 일할 때 전문가들하고 수없이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3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미래 울산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았습니다. 시장 임기 내내 4년 연속 국가 예산 2조 원 이상을 끌어왔고요. 그걸 끌어와서 주로 투자한 곳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하는 일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화학 스마트십 수소 산업, 2차 전지 산업, 게놈 기반의 바이오 메디칼 산업 등 신산업의 육성 기반을 착실하게 다진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만약 제가 4선 국회의원이 되면 다시 울산을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을 겁니다.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새로운 산업체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 박성진의 공보지에 소개했습니다. 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국제산업발전센터를 유치해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습니다. 거기에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과 지금 울산시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산업, 게놈 바이오 산업, 부유식 풍력 산업 발전, 국제 에너지 거래소를 한 곳에 묶어서 국가기관의 지역 사무소를 유치해 국제적인 산업도시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1만 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울산에도 초고층 랜드마크를 가지게 됩니다.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또 하나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저는 종합대학 분교의 지역 내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대학이 부족해서 외지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데 자녀 1인당 유출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의식주 해결에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박성진이 종합대학 분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발굴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 예산은 2018년도에 420조였다가 2020년에 얼마가 됐냐면 512조가 돼가지고요. 무려 90조가 늘어나고 21%가 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보통 정부 예산은 1년에 한 5% 정도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엄청나게 예산을 성장했는데 신성장 동력 산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우선 김기현 후보께 대묻고 싶은데요.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낙후됐고 본인은 어떤 점을 육성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본인께서는 오랜 동안 울산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하셨고 또 대한민국에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신성장 산업을 그렇게 뭐 잘못했다 못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지금 육성 발전하고 있고 또 바이오 산업, 부유식 울산 같은 경우는 부유식 풍력 발전을 개발하고 있고 또 국제 오일 에너지 거래소 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김기현 후보께서 잠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성진 후보의 질문 순서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은 끝났습니까? 박성진 후보? 네. 네네. 자, 이번에는 박성진 후보께서 김기현 후보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0초 동안 김기현 후보 답변에 대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님 역시 이제 관록이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존경하지 마지 않습니다. 수치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데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전무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김기현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실 그 신성장 동력 산업 말이 좋지 그 내용은 전부 다 복잡하게서요. 아무나 뭐 말하기 좋지 실제 내용은 어렵습니다. 우리 박성진 후보께서는 공직 경험도 박성진입니다. 박성진이죠. 예, 박 후보께서는 뭐 이렇게 행정한 경험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한 아이템도 말씀을
못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보고 질문하셨으면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시장을 할 때 우리 울산에 R&D 기관이 가동되는 게 1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시장하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울산은 생산 기지가 아니다. 여기는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17개를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이던 것을 이제 다 합쳐서 17개 합쳐서 29개 R&D 기관을 가동시키거나 지금 진행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울산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차원 탄소 혁신 소재 연구센터, 게놈 연구소, 바이오 화학 실용화센터, 울산 그린카 기술센터, 울산 과학기술진흥센터, 에너지기술연구소, 4세대 촉매센터, 3D 프린팅 첨단기술 연구센터, 고효율 경량화 부품 소재센터, 뿌리산업 AC 기술센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먹거리라는 거죠. 자, 울산의 자생형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후보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동남권은 중화학조선 등 대기 오염원 배출 단지가 밀집돼 전국 외화학 물질 총량의 40%나 배출하는 곳입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화학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산업 분야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수도권과 다르게 4월에서 8월 사이에 주변 기단의 영향으로 남부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울산에 모여 정체됩니다. 울산과 동남권 미세먼지는 다른 지역보다 위해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울산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남권 대기청을 신설하여 부울경에 특화된 대책을 수립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 발생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또한 유일한 해결사라는 심정으로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자, 김기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 환경 오염에 관련 측정들은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또 비가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 기온이 높느냐, 낮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울산의 미세먼지가 특광역시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그동안 계속해서 그 저감을 위한 추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연료 정책을 전환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저감하는 배출 저감 시설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협조해 줬습니다. 또 생활 주변의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차량을 부재 운영하는 등으로 해서 시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 우리 울산이 환경 오염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특히 대기 환경 분야에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 나쁘다거나 이런 선입견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소 경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녹지 공간 확대에 계속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사실 자생형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문 열어놓고 우리 아무리 안에 먼지 털어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주권과 가깝게 중국에 대해서 조치할 걸 요구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도대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후보는 계속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 일관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김기현 후보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각 기관과 또 학교나 대학 네. 연구소 등에서 박성진 후보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기현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미세먼지의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80%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 그것을 부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 환경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진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중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했던 거죠. 아니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서 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당한 주권 국가가 대통령이 거기 가서 우리를 소국이라고 적을 대국이라 할 수 있겠냐. 설마 내 귀가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죠.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막기 위해서 거기 입구를 차단했어야죠. 대만처럼요. 그랬으면 대만처럼 저렇게 최우수 모범 국가가 되었겠죠. 아까운 180명이 죽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한한역에서도 그렇고 이 정부는 도대체 중국 앞에만 서면 너무나 작아집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니 중국의 속국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그러시면 안 되죠. 박성진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하십시오. 이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전의 발전을 낮추고 석탄 발전과 LNG 가스 발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계치로도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 2019년 자료인데 그에 의하면은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2029년에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까이가 늘어난답니다. 이런 사실 박 후보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100% 그렇게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탈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용이 종료된 원전은 이제 그만 종료를 하고 이제 신설을 이제 자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 원전이 전기 생산 원가가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원전은요, 우리 김기현 후보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냥 막 묻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에서는 원전을 더 발전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폐기하고 연료봉을 폐기하는 그런 과정까지 간다면 이거는 생산 원가가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 들어서 이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 조금 자제하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미세먼지가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탈바꿈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거죠. 지금 하면서 LNG를 계속 사용하는데 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미세먼지를 더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발언 시간이 두 분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 발표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김기현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 김기현이는 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늘 해왔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약속하면 지킨다. 그런 전제 위에서 저는 이번에 저희 약속 공약들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공보에 담아 보내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울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국간을 넉넉하게 만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에 가는 겁니다. 이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장 임기 4년 내내 끝없이 매달려왔던 과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R&D 기관을 대폭 확충을 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죠. 울산의 주력 산업 3가지, 그에 대한 경쟁력도 물론 강화하고 유지해가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처럼 후발국이라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원천 기술을 선점당하면 독점적 지위를 빼앗겨버려서 그 후에 대책이 없는 상태에 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남보다 더 빠르게 진출하고 기술과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생존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런 거죠. 3D 프린팅 허브 도시 조성을 하겠다. 관련 R&D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리고 이
제가 시장 시절에 뿌려놓았던 게놈 산업 그리고 바이오메디칼 산업 이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수소 경제의 허브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 2차 전지 산업 이것도 키워나가겠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수소 인프라는 사실 우리 울산이 수소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려 하고요. 아까 2차 전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울산이 그 2차 전지 산업의 중요한 그 삼성 SDI라는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는 모든 산업 분야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될 텐데요. 이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커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야 될 미래 과제다 생각합니다. 네. 예, 김기현 후보님 공약 잘 들었고요. 김기현 후보께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킨다. 그런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얼마나 지켰는지 조금 이따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김기현 후보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R&D 산업을 기술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R&D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네. 예,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R&D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R&D 그러는데 뭘 R&D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우리 울산은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 굉장히 강한 그 기반을 가지고 있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고 앞으로도 기간 산업이 되어야 될 것들인데 이 기존 그 강력한 제조 산업들 이것을 접목시키면서 새로운 산업과 브릿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뚱딴이 같은 새로운 산업을 가져와서는 이게 접목이 잘 안 되니까 빨리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3D 프린팅 같은 것인데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것에 사용되는 부품을 경량화하고 그리고 부품의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조립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 무지 빠르게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3D 프린팅을 한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수소 산업 말씀드렸는데 울산이 우리 대한민국 수소 부생 수소의 약 60%인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를 잘 활용하면 울산이 수소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할 때 이 그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촉매제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력을 오일 탱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퓨얼 탱크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적극 지원하고 또 수소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들여서 많이 살 수 있도록 시장을 넓히는 일도 했던 거죠. 그래서 차세대 촉매를 석유화학 같은 건 이런 거죠. 차세대 촉매를 만들어서 이 촉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촉매를 잘 만들어서 싸게 공부할 수 있으면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겁니다. 이 선박 같은 경우 스마트쉽인데요. 이 배가 앞으로 이제 배도 자율주행 선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그걸 무선을 이용해서 선박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런 것들을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확충해 왔던 겁니다. 우리 김기현 후보 역시 이제 관록이 묻어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을 우리 삼성 SDI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김기현 후보가 거기에 대한 역할을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분 동안 답변하시면 2차 됩니다. 전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유니스트 그러니까 울산과학기술원이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는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이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야에 대해서 유니스트가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면 굉장히 큰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래서 이 울산 거기에다가 유니스트에다가 제가 그걸 만들었던 겁니다. 유니스트에 있는 그 2차 전지 연구소는 대학 구설 연구소는 전 세계 최고로 크고 그리고 규모도 좋습니다. 그 시설도 아주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2차 전지 기술을 키워나가면서 이것이 산업 연관이 돼야 되니까 연구 따로 산업 현장이 따로면 안 되니까 삼성 SDI에다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자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서로 방문해서 그 의논도 나누고 하고 그러다가 제가 시장 인기가 맞춰졌습니다만 제가 시장을 계속했으면 더 키워나갔을 겁니다. 저 박승진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의 첫 번째는 태화강역에 초곡성 열차인 KTX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 공약인 울산산업발전센터를 앞에 설명하신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태화강역에 최고 빠른 속도의 열차가 들어오면 좋죠.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 KTX의 이 속도가 빨리 달리면 구간이 직선화돼야 되는 겁니다. 곡선 구간은 아주 적어야 되고 곡선이 있다 하더라도 구배가 아주 완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리 동해 남부선을 개량해서 우리가 새로 선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선 보상비나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기존 선로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곡선 구간을 네. 최대한 직선화시키지만 예, 그게 할 수 없는 질문 그런-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박성진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 기존에 KTX 열차가 3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고 달리고 있는데, 이후에 설계된 이 열차가 어떻게 200km, 250km 정도의 밖에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고요. 지금의 설계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박성진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설계를 보완하고 또 선로를 보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초고속 열차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기현 후보가 전 정권과 이것을 설계할 때 당시에 현재 선로보다 그냥 조금 업그레이드된 또는 복선철로에 준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박 후보께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 기술적인 설계 속도는 속도가 나는 순간에 이 구배를 못 돌아가면 큰 사고가 납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그런데요. 울산 태화강역에서 지금 우리가 예전 기존 선로를 개량을 해서 북구 쪽을 관통할 때 직선화 시켰습니다만 공단 위를 지나가면서 산을 관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굽어집니다. 그 굽어진 길을 다시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네. 그 기술을 극복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진 후보 2분 동안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죠?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 공무원들의 생각과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선출 쪽에 나오시고 왜 국회의원이 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환과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죠. 어떻게 안 된다라고만 해서 그냥 더 나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차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 못한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뭐 공무원들한테나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 맡겨놔도 됩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박성진이 국회의원이 돼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찾고 정 안 된다면 거기에 준하는 고속열차를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순서에 따라서 박성진 후보부터 상호 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진 후보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김기현 후보 여기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죠? 전 울산시의회 김모 씨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에 관해 먼저 묻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 씨는 배우자를 동원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사용해 모두 1,500만 원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김기현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김모 씨는 울산시 산하의 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 단장으로 취업하게 되는데요. 김모 씨의 취업이 불법 후원금의 보답 아닙니까?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도 밀리고 뭐 민주당 판세 분석에서도 뭐 열세라고 인정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우리 박 후보의 다급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그렇게 본인의 입으로 유포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거 다 생각하고 다 발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이고 황운하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잡으려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잡으려고 1년 이상의 세월 동안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모 시온이라는 사람이 김기현 후보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끝까지 그런 사실이 있다고 고집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사과하시고 기회를 드릴 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기현 후보에게 직접 전달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회계 쪽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죠. 예.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기현 후보에게 전달했다더니 이제 그분 먹었는지 발을 빼시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먹은 게 아니고 다시 예? 제가 답변 그것이 답변 그러면 30초 보장하기로 했잖아요. 누구의 계좌입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예? 드리잖아요. 좀 들어보세요. 국회는 아직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이 하신 분이 후원회하고 후보자하고 저기 국회의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다. 후원회는 별도의 회장이 있고 후원회 회계가 있어서요. 그 자체적으로 회장이 회계를 뽑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하고 감사를 받지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계좌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국회의원이 관여하게 되는 건데요. 그 후원에 돈이 누가 넣었는지 얼마를 넣었는지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적법하게 다 계좌로 송금되어 온 돈이거든요. 뭐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요. 계좌를 적법하게 송금해서 받은 돈입니다. 그렇게 송금받은 돈에 대해서 아니 국회의원 일일이 다 그러면 송금한 사람만 일일이 불러가지고 당신이 보냈냐 누가 보냈냐 쪼갰냐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를 황운하를 포함한 울산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들이 다 조사를 다 했어요. 수사기관에서 탈탈 털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 김건희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 드러나니까 김건희를 아예 입건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김건희 혐의 없다고 종결된 사안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여기서 자, 김기현 후보가 혐의가 있고 김기현 후보가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겁을 먹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적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이 겁니다. 딱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왜 그걸 외국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 계좌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계좌는 후원의 계좌죠. 그렇죠. 김기현 후보가 아닙니다. 내 선택한 계좌가 아니고 아닙니까? 후원의 계좌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아, 참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지금 제도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질문하신다 그러죠. 그게 왜 김기현이 계좌입니까? 김기현이가 전혀 다른 관리하는 사람도 다르고 도장도 다 다르고 비밀번호도 저는 알 수도 없는 그 통장의 계좌 후원회에서 관리하는 계좌죠. 참 나중에 후원회를 운영해 보시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혹시라도 그 그러니까. 자금이 불법으로 드러나게 되면 네. 예, 그에 대한 돈을 그분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에 환수할 생각은 계십니까? 그거야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이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그걸 내한테 물어보시면 내용을 잘 모르고 제도도 모르시는 분이 그런 질문하는 거니까 내가 황당해서 하는 얘기죠. 예,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 후보 사무실에서 업자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 친인척과 측근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께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분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요?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봤어요. 예, 내가 봤는데요. 예. 답변 드릴까요? 어떤 대가로 이분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으셨는지.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방금 보여주신 분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의원 나오려고 예비후 등록하고 공천 신청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민주당 울산시당의 무슨 특별위원장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서 이 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황우라는 사람이 그걸 크게 활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김기현 후보 사무실에서 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데 짧게 말씀. 짧게. 제가 답변 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알면 안다. 30초를 모르면 모른다. 30초를 보장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누군지 아니까 다 말씀을 드리자니 후원의 계좌로 적극하게 다 성공을 받은 거고요. 30초 거기에 안 대해서 되었습니까? 김기현이가 만약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자기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대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김기현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황운하를 포함한 경찰들이 1년 기간이 두고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현이 뭐라도 책임이 있었으면 지금 아마 김기현이 여기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김기현이 아무 책임을 지울 것이 없다.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 확인되니까 그만 좀 하세요. 혐의가 없어 알았습니다.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은 그 정당의 소속의 당원이었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의 당원이었고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그랬고. 네, 두 분 잠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박성진 후보의 토론 주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7분의 토론 시간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우리 박 후보께서 뭐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거나 조금 판결문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일부러라도 왜곡하고 싶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서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박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했던 기자회견을 보니까 거기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을 이거를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하고 법적인 검토까지 다 거쳤는데요. 이미 서류까지 다 작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서류를 지금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는데요. 공인이 발언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팩트하고도 다르고 판결문하고 다른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세요? 저희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황우다라는 사람이 하명 수사를 하면서 김기현을 털어서 어떻게든지 잡아 넣어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김기현은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김기현은 여기 오늘 이렇게 떳떳하게 여러분들한테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죠? 예. 그때 구의원으로 공직자 신분이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계신 분이 제가 그 사실을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전과를 가지신 분이 아무 전과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12년 동안 남구에서 구의원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구의원 한 지역이 남구 갑 지역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출마한 남구 을 지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데인데 남구 을 지역을 위해서 12년 구의원 하시면서 우리 박 후보께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김기현 후보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저 보고 남구 갑 쪽에서 구의원 3선을 했는데 남구라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여했다고 구의원에서 뭐 의결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은 대한민국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관여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관여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예산을 따내고 반영시키고 제도를 고치고 법령을 정비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했느냐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뭐 공약에 말씀하신 이게 제가 집으로 들어보고 그런 말씀 가져왔습니다. 이 제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인데요. 남구를 중심으로 했던 사업들은 남구에서 다 했다고 다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남구는 아니지만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남구와 직접 연계되거나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들, 주요 사업들은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냐면 제가 사업비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정비해서 고치거나 하면서 그 예산을 다 따넣어서 했던 사업들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망이 두드릴 때 나도 같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제가 선거 공부를 보면서 이걸 봤는데요. 본인 사진 못지않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당대 변경 말씀하셨죠? 제가 질문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거 참 좀 예의를 좀 지키세요. 세 분의 대통령을 뭐 존경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박 후보께서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구의원하시고 또 그다음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구의원하시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그 후에 또 대선을 앞두고서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대선 마치고 나서 다시 더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안철수 지지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자랑스럽게 민주당 당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앞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내용부터 잠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음주 전과 일범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남구 유권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차한 변명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민주노동당 또 국민의당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드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신에 떳떳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참 예의 안 지키시네. 제가 그 공약 관련해서 질문할 텐데요. 공약집을 보니까 그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하겠다, 법사위를 개혁하겠다 그랬는데 국회 윤리특위가 지금 현재 상설화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현행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금 그 상설화되어 있는데 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래통합당 그것도 그 공약집에 보니까 국회 윤리특위를 이미 상설화되어 있는 걸 왜 상설화한다고 공약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누가 써준 거 그대로 공약집 쓴 것 같은데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베껴 쓰고 공약집 만들었을 테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는 기존 있는 제도를 공약을 제가 그 다시 공약 네. 예. 자, 이제 그 상호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 여러분, 멀쩡한 기업이 지금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 반토막 난 지 오래고 곧 신용불량에 걸릴까 걱정해야 될 위기에 직면해 있죠. 나라가, 울산이, 그리고 우리 삶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거기다가 위선의 가면까지 쓰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와 울산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오만하게 군림하는 정권 조속히 퇴진시켜야 마땅합니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할 때, 국민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4년간 울산시장할 때 한국갤럽의 직무수행평가조사에서 총 6번 조사 중에서 5번을 연속해서 전국 1등 했고 1번 2등 했습니다. 그런데 현 송철호 시장께서는 직무수행평가에서 만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꾼을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일할 능력이 검증된 경험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김기현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또 그리고 행정 경험까지 풍부하게 다 쌓아왔습니다. 울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남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후보, 일 잘하는 후보,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울산 출신의 큰 일꾼, 큰 정치인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울산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중앙정치권에 가서 울산의 대표자로서 큰 역할을 하면서 울산의 비약적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